아들의 부탁이었습니다. 딱 한 달만, 그러니까 회사의 급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손주를 좀 봐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저도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아들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살았던 터라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 녀석도 낯을 가리긴 했지만 곧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고 별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도왔지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지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바쁜가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사건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오고 나서 아이가 제 무릎에 누워있던 걸 보더니 표정이 변하더군요. 저는 그게 불쾌함인지 피곤함인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손주는 제가 봅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들과 한 달 보기로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놀았잖니?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예민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저희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 방식대로 아이를 보시는 게 저희에겐 스트레스예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루 세끼 꼬박 챙기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가 울 때는 달래고 안아주며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라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동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분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동학대요? 제가요? 경찰은 아이의 다리 쪽에 멍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한참을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본 눈앞에서 넘어진 일인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고한 거 맞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함부로 다루시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냉정하고 낯설었습니다. 며느라, 그게 아니라 그날 아이가 침대에서 넘어졌던 거잖니. 나도 놀라서 바로 안아줬잖아. 그런데 왜 다리에 멍이 들죠? 아이가 그러던데요. 할머니가 세게 때렸어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를 그렇게 따르던 손주가요? 아이야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 말 들은 걸 흉내낸 걸 수도 있고 상황을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했다더라, 손주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더라는 말들이 제 등 뒤에서 오갔습니다. 아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저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말없는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의 상처는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 애들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 생각할 거야.
더 이상 아들 부부와 엮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그런 거라면 저도 저 나름의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더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제게 밝게 웃으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긴 했지만 그 말투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낯가림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열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없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도 늘 끝까지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가가려 했던 걸까요? 명절에 김장을 하자고 하면 요즘은 김장 안 해도 다 사 먹는다며 손사래를 쳤고 생신 때는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면 일이 너무 많다며 피해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과 손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는 말 하나 믿고 참고 지냈습니다. 제가 참고 참으며 고개를 숙인 건 오직 아들과 손주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손주가 눈치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을 쏟은 결과가 경찰 신고라니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들놈은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신고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전화가 오더군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내가 너무 아무 말 없이 지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너도 알지? 내가 그 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냥 우리도 많이 힘들었어. 애 키우는 것도, 맞벌이 하는 것도, 솔직히 엄마가 아이 보면서 너무 간섭하는 게 며느리한텐 버거웠대.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간섭이라고요? 새끼밥 챙기고, 낮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안아주고, 옷 더럽혀지면 매일 손빨래 했던 게 그들 눈에는 간섭이었답니다. 그날 통화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텐 전화하지 마라. 너희 인생 사는데 내가 더는 필요 없잖아. 엄마가 아니라 그냥 조심스러운 남처럼 지내는 게 너희한텐 편하겠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숨을 내쉰 후 알았어. 엄마 몸 건강해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도 얼굴도 들은 적 없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그저 배경음일 뿐입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마다 말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예전엔 손주가 할머니 이거 뭐야? 하며 작은 호기심을 나눠주곤 했는데 이젠 그 소리도 들리지 않지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그런 신고까지 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멀리하게 됐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봤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주 때렸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그 아이가 침대에서 넘어졌던 사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결국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동네 마트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면 괜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젠 배달로만 식재료를 사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억울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내가 그때 며느리한테 한 말이 너무 과했나, 아이를 너무 내 방식대로 돌봤던 건 아닐까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애썼다는 걸, 너무 기대했다는 걸, 그리고 너무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도요. 한 번은 친한 동네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그래도 어머닌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 와서 누가 뭐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감정의 문이 열렸고 저는 스스로를 조금씩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무뚝뚝했지만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지요. 자식들한테는 늘 엄격했지만 저한테만은 가끔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였고 엄마였고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저는 그냥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텅 빈 집에서 아침마다 밥을 지어도 한 사람 몫이었고 밤마다 TV를 틀어도 소리는 있었지만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면서도 외롭다는 말을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손주는 제게 살아갈 이유였고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맞벌이에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 이 아이가 커서 나를 기억해주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손주의 입에 밥을 넣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아이가 말할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 바람 하나로 저는 며느리의 무표정도 견뎠고 아무 말 없이 고생하는 것도 괜찮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정당하고 혐오처럼 내쳐졌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무심코 유아복 코너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옷은 손주한테 잘 어울리겠네 하고 발걸음을 멈췄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발걸음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뒤로 한없이 끌려가더군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요. 요즘 세상은 다르다지만 부모 노릇이라는 건 어느 시대든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따져서 해야 하고 잘해주면 간섭이라 하고 모른 척하면 무심하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에 저를 신고한 이유가 정말 아이를 걱정해서였는지 아니면 저를 내쫓기 위한 계산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줬다는 말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호의는 그냥 사라져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제 생활을 제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엔 라디오를 틀고 직접 차를 끓여 마십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몇 권 빌려오고요. 예전엔 가족들 밥 차리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만든 조촐한 한 끼가 가장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은 가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나만의 환상이었을 줄은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속에도 경계가 있고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걸요. 어느 날 우연히 집 앞 놀이터에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인지 아니면 제가 그리워서 그렇게 들은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냥 뒤돌아섰습니다. 가서 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순간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버렸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던 장난감이며 벽에 붙여둔 그림이며 아이가 쓰던 작은 의자까지 전부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냉장고 속엔 더 이상 유아용 반찬이 들어있지 않고 식탁 위에도 어린아이 밥그릇은 놓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치워냈습니다. 그런데 치워도 남아있는 게 있더군요.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처음 아이가 할머니라고 불러준 날 뒤뚱뒤뚱 걸어오며 제품에 안겼던 장면, 이유식 숟가락을 입에 쏙 넣고 윙크하듯 웃던 얼굴까지 아무리 물건을 치워도 그 장면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조차 무심히 지나쳐보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이젠 일부러 다른 것들에 집중합니다. 마당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햇볕이 좋은 날이면 베란다에 이불을 널고 저녁이면 좋아하는 라디오 DJ의 목소리를 따라 중얼거립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를 채웁니다. 때로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만하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합창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한때 성가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서 반쯤은 호기심, 반쯤은 외로움으로 발을 들였지요. 그곳에서 저는 같은 나이대의 다른 여성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단절, 손주와의 거리감. 처음엔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어느 날은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이를 봐줬던 그 대가가 그거였죠. 그 말을 꺼내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조용히 제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손주 때문에 결국 며느리랑 말을 안 해요. 요즘은 우리가 뭘 해도 감사하단 소리 듣기 힘든 세상이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세상 어딘가엔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었구나. 그 위로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이면 옷을 차려입고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목소리는 아직도 예전처럼 크진 않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아들도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이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궁금한 마음이 생기려 할 때마다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잘 지내겠지. 내가 없어도 잘 크고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넘깁니다. 사실 몇 달 전에는 아들이 집 앞까지 다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없을 때 이웃이 봤다고 하더군요.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렸는데 결국 초인종은 누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왜 오지 않았냐고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갈등했을 겁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나,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야 하나, 그러다 결국 뒤돌아섰겠지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니 마음이 아리면서도 조금은 덤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현관문에 작은 쪽지를 붙여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와도 괜찮아. 문은 열어둘게. 그 쪽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혹시라도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기억의 조각을 따라 저를 찾게 된다면 그 문을 닫아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상처받았음에도
여전히 한켠엔 그런 바람이 남아있다는 것이 때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억지로 마음을 접는 척하지 않고 상처받은 만큼 또 다른 희망을 조심스럽게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요즘엔 옛날 앨범도 가끔 꺼내봅니다. 손주와 함께한 사진은 따로 상자에 넣어두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아이의 웃음이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가끔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그냥 멀어졌을 뿐이야. 생각해보면 며느리와의 사이가 삐걱이기 시작한 건 처음부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혼집에 처음 인사차 갔을 때였습니다. 새로 맞춘 소파와 가전제품이 반짝였고 며느리는 정성껏 과일까지 깎아 접시에 담아주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고, 요즘 신혼집은 정말 다르다. 이런 가전은 어디서 샀니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넸는데 며느리는 억지로 웃는 듯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오고 저는 전통대로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다들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차례 안 지내기로 했어요. 절에 다녀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절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차례를 안 지낸다니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자고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조용히 물러섰지요. 그게 저와 며느리 사이의 첫거리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생긴 작고도 깊은 틈이었지요. 그 뒤로도 갈등 아닌 갈등이 계속 쌓였습니다. 아들이 승진하면서 이사하게 됐을 때 저는 새 집에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전보다 더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주에게 이 집 좋지? 우리 예전엔 이런 집은 꿈도 못 꿨는데 하며 말을 걸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말에 괜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런 집에서 살아요. 우리도 대출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는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저 축하해주고 싶었던 건데 제 말이 그렇게 불편하게 들렸나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기쁜 마음에 이것저것 사들고 갔습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핀잔 들을까봐 일부러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아기띠며 스킨케어 제품까지 찾아보고 골라서 갔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감사해요. 한마디 없이 제품 성분표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건 무향인데 저희 애는 향 있는 거 써요. 잘 안 맞으면 뒤집어져요. 그 말이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경계해야 하나 싶어서요. 지금 와 생각하면 아마 며느리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손주를 안고 있으면 너무 오래 안고 있지 마세요. 안 그러면 습관 들어요 하고 밥을 떠먹이면 지금은 스스로 먹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이 정답 같으면서도 어딘가 저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저대로 애썼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그 집안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 애쓰는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간섭이나 구시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결정타가 된 게 손주를 대신 돌보다가 벌어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던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저는 바로 안아들고 얼음 찜질까지 해줬습니다. 아이도 잠시 울고 나선 금방 잊은 듯 다시 웃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는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아이 다리에 살짝 멍이 든 사진이었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이미 의심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묻는 말이었죠. 그 말 이후로 저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고 보호자도 아니었고 그냥 외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 부탁을 해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는 압니다. 그건 때로 제게 상처를 참고 견디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끝까지라는 말 안에는 부모의 감정이 빠져 있더군요. 사랑이든 희생이든 결국 일방적이면 그건 그냥 소진일 뿐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아들 키우며 한 번도 내 인생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밥 짓고 도시락 싸고 늦게까지 아들 학원 데려다주고 다시 저녁 준비하고 제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 애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하다고 말했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자에게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마음 한편이 이상해지더군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참아본 적이 있는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은 빠삭하게 아는데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은 너무 서툴러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제게 뭘 부탁한 날이기도 했지요. 어머니, 행사 도중에 아이 재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나도 이 집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는 아이를 안고 행사장 옆방에서 달래며 재웠습니다. 구석에서 팔을 베고 아이를 안은 채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아이를 눕히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가족 사진 촬영은 끝난 뒤였습니다. 거긴 저 없이 찍힌 사진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아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나의 자리는 뒷방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진 한 장 달라고 조용히 부탁했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따로 찍은 거 없어요. 나중에 단체 사진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단체 사진이요. 그 사진엔 저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집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신도 손주 생일도 저는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애 생일인데 안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나 없는 사진 또 찍을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그 집에서 그들의 가족 사진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사람은요, 존재감이 없다는 걸 느끼면 살아있는 것도 허무해지는 법입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괜히 곤란할까봐, 손주가 눈치 볼까봐, 내가 싫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참은 끝이 경찰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참는 걸 멈췄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꾹꾹 누르던 말을 더 이상 입안에만 담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혼잣말을 자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처럼요. 나는 그래도 잘 살았다.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사랑했었다. 그 말들을 되뇌며 내 안의 분노와 슬픔, 억울함을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날 며느리가 내게 죄송해요 한마디라도 했다면, 아들이 엄마,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한마디만 해줬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을 닫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과의 인사도 조심스러워졌고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일정 이상 가까워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마음 열었다가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래도 사람은 혼자만으론 살 수 없나 봅니다. 어느 날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요즘은 얼굴 뵙기 힘드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저는 아닌 척 그냥 바빴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얼굴 뵙기 힘드네요. 그 말 안에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작은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저를 사람으로 다시 느끼게 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기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동네 작은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그냥 하늘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나도 여기에 있다는 존재감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동네 감나무엔 주황색 열매가 가득 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에게 따다 주려고 봉지를 들고 나섰을 텐데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며 바라볼 뿐입니다. 그 감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만 꼭 그걸 따서 누구에게 주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요. 그저 스스로 있고 스스로 떨어지는 것도 자연의 일이라는 거요. 저도 이제 그런 삶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삶. 기다림 없는 하루, 상처 없는 인간관계, 내 의지로만 움직이는 시간. 처음엔 그게 허전하고 공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여전히 손주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아이를 보면 괜히 눈길이 가고 마트에서 아이 손을 잡은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이 약이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란 게 아픔을 무디게 만들더군요. 날카로웠던 기억의 모서리가 조금씩 닳고 가끔은 그때의 눈물조차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짐했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말자. 그저 나의 삶을 나답게 살아내자. 남들처럼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밥 먹는 사진은 없지만 내가 키운 꽃과 내가 끓인 국이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충분히 따뜻하게 살고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청에서 어르신 문화교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종이접기, 스마트폰 활용, 그림 그리기까지 종류가 많더군요. 그 중에서 저는 에세이 쓰기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가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글 안에 나의 삶이, 나의 진심이 담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처음 쓴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에세이 교실 첫 수업날 저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구청 문화센터 3층 강의실로 갔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 나이 또래거나
조금 더 연배였고 손에 연필 하나씩은 꼭 쥐고 있더군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펴고 또 다른 이는 이미 몇 줄을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이미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왠지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이 이야기라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과제는 내가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펜을 놀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순간이라 머릿속엔 온갖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말을 배웠던 날, 남편과 함께 감자 심으며 땀 흘렸던 어느 봄날, 그리고 손주가 처음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 불러준 날.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 꼭 가장 슬픈 기억일 필요는 없었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 한 단어에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 글자 하나를 쓴 뒤 저는 몇 분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엔 기쁨도 아픔도 상처도 그리움도 미련도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주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제 안에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안에 맴돌던 말이 드디어 흘러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그 강의실에 나갔습니다. 조심스레 마음을 열고 종이에 차곡차곡 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들 속에는 며느리의 말투도 있었고 아들의 침묵도 있었고 제 속에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너진 관계 위에 피어난 단단한 침묵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단어는 참았다였습니다. 나는 참았다. 나는 또 참았다. 나는 끝내 참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을 마지막 줄에 적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문이 하나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도요.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숨은 상처를 볼 수 있게 됐고 누가 무뚝뚝하게 말해도 그 안에 담긴 고단함을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떠올릴 때 예전처럼 미움이나 서운함보다는 그 아이도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시간이 만든 평화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평화를 나는 지키고 싶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에세이 낭독회를 한다며 원고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손을 들진 못했지만 강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말하셨습니다. 이 글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셔야 해요. 어르신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남 앞에서 꺼내는 게 아직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상처받을 만큼 받았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제목으로 낭독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던 그날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마르긴 했지만 글을 읽는 내내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마치 제 삶을 직접 말로 옮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작은 박수로 번졌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사라져갈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낭독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가볍고 느렸습니다. 한참이나 골목 어귀에서 집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불을 켜고 한숨 섞인 뒷모습으로 거울을 스치듯 지나쳤겠지만 그날만큼은 거울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 속에 또렷한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살아내고 있는 눈동자, 버텨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눈빛. 그날 밤 저는 다시 글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처럼 써내려갔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괜찮다고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문화센터 복도에서 저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낭독회에서 제 글을 들었다는 중년 여성분이었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글 듣고 울었어요. 제 친정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왜 그리 답답하게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 누군가의 엄마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건 내가 비록 내 자식에게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어떤 인연의 고리에선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예전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 찍었던 사진,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었던 사진, 그리고 남편과 단둘이 뒷산 소풍 갔던 날 도시락을 들고 찍은 흐릿한 사진. 사진을 보며 저는 웃음도 지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흘러나온 거였습니다. 그래, 그땐 행복했지. 그땐 몰랐지만 참 따뜻했어.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며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들의 그 시간 속의 나에게, 그리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할 누군가에게. 그러던 중 오래된 수납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아들이 남긴 편지 한 통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 달 지나 보낸 손편지였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읽지 않고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낡았고 글씨는 흔들려 있었지만 그 속엔 처음 보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도 그날 일이 믿기지 않아요. 엄마가 손주를 해할 리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땐 내 가정이 깨질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보단 그저 갈등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했죠.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상처 줬다는 건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했던 나에게 그 말이 다시 돌아와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편지가 관계를 되돌리는 시작이 될지는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만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를 용서하려 한다. 편지를 다시 접어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편지를 증오로 간직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도심의 빌딩과 아파트 틈 사이로 아침 해가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삶의 계절이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잎은 떨어지지만 뿌리는 깊어지고 바람은 차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니까요. 우리 동네 작은 산책로 끝자락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제가 결혼하고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를 보면 참 사람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떤 날은 그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토닥이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엔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더군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정말로 잘 살아내고 있어.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놓이는 듯합니다. 예전엔 이런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소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간 속에서 제 삶의 모양이 조금씩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작은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묻더군요. 혹시 같이 연극 동아리 나가보실래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이야기로 짧은 무대극을 만든대요. 어르신 글이 너무 좋아서 무대에서도 듣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연극은 편지라는 테마로 짜여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 노모가 멀어진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본을 읽는 내내 그 글이 꼭 제 이야기 같아 눈물이 자꾸 고이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쓰라리지 않았습니다. 리허설 마지막 날 제 차례가 되어 무대 중앙으로 나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끝내 내 마음을 다 몰랐겠지만 나는 끝내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를 지워버린 너를 나는 평생 기억 속에 붙들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나의 손에서 너를 놓아준다.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갈게. 그 순간 객석은 조용했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연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 무대에서 연기가 아니라 제 진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무대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며느리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대사 들으면서 저희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너무 몰라드렸던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진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마침내 어딘가에 닿았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웃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일이 오는 게 기다려져서 요즘 저는 작은 라디오 하나를 틀어놓고 잠이 듭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방송을 들으며 아직 세상 어딘가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도 다시 온기가 생겼다는 걸요. 차갑게 굳어있던 내 마음에 조금은 따뜻한 숨결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엽니다. 예전엔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바람도 내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부엌에 조명이 켜지는 시간. 그때쯤이면 조용히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혼자 먹을 한 끼를 차립니다. 국은 어제 끓여둔 된장국,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그게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익숙해지자 오히려 그런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며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누가 대신 해주는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더군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늙어가는 얼굴이 낯설었고 그 낯설음을 마주하는 게 싫어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기미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견디고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버려졌어도 나는 끝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이웃 할머니와 가끔 마당에서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햇빛 좋네요. 그러게요. 이럴 때는 빨래하면 참 좋죠. 그런 평범한 인사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마음이 풍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고 그저 수신인의 제 이름만 적혀 있는 흰 봉투.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명도 없고 주소도 없는 익명의 편지.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 그 문장의 습관, 그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이 가만히 등을 쓰다듬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 아이도 결국은 자신만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와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젠 다시 얽히는 것보다 이렇게 거리를 둔 채 서로의 마음만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나은 관계일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족이잖아요. 다시는 못 본다 해도 괜찮으세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가족이어서 더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다 썼어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나에게로 돌릴 차례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고 가족이니까 더 멀리 돌아서야 할 때도 있다는 걸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결국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주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고 아들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진심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에 주황빛이 퍼지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도 낙엽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예전엔 낙엽을 보면 괜히 마음이 허해졌는데 이제는 그 잎들이 마치 제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고했어요. 잘 견뎠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그렇게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참 따뜻해서 요즘엔 하루 한 번 꼭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합니다. 하늘이 그렇게 높았던가 싶을 만큼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탁 트입니다. 무언가 잃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 채워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전엔 작은 바람에 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동그랗고 말랑하고 햇빛에 잘 익은 감. 그걸 천천히 씻어 반으로 잘라 입에 넣었을 때 그 단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쓴 시간을 지나온 사람에게 이토록 달콤한 맛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걸 그 감 하나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노트를 펼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 소리를 들을 만큼 마음을 열어둘 것이다.
예전에 나는 다친 마음으로 버티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굳이 마음을 걸어 잠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누가 지나가도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삶을 살면 된다는 걸요. 한 번은 이웃 할머니가 묻더군요. 아직도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는 맞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버거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다독이는 일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요즘엔 손으로 작은 자수를 놓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통에서 1,000조각과 바늘 하나 사서 시작했지요. 처음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땀이 고르지 않았지만 그게 또 제 마음 같아 정이 갑니다. 그 자수를 놓을 땐 세상 모든 시끄러운 생각이 멈춥니다. 그저 실이 바늘에 꿰어 천일을 지나가는 그 흐름만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엉켜도 다시 풀 수 있고 실밥이 삐뚤빼뚤해도 결국은 하나의 무늬가 완성되는 것. 나는 지금 그 무늬를 천천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무늬가 누구에게 보여질 일은 없을지라도 내 손끝에 남은 감각으로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완성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나는 그저 나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끝내 나 자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명절이 다가와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날부터 국거리 준비하고 나물 다듬고 밤새 며느리 눈치 보며 음식을 만들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허전하거나 쓸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돌아온 이 명절은 처음으로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아침엔 전통시장도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동네 마트에서 떡국 떡 한 봉지 사고 작은 고기 한 덩어리와 쪽파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는 떡국이라도 나는 정성껏 끓입니다. 깨소금 살짝 뿌리고 김가루 올려 한 그릇 담아낼 때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도 한 숟갈씩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나서야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역할도 아닌 나로 이 자리에 앉는구나. 시어머니도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라는 이름만으로 밥을 짓고 옷을 고르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와 나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건 습관을 뒤집는 일이고 시간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지, 어떤 빛깔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어떤 온도의 물이 내 몸을 감싸면 긴장이 풀리는지,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비로소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말이 많았던 것도 누군가를 걱정하느라 챙기느라 버릇처럼 나서느라 스스로도 몰랐던 거였지요. 하지만 조용한 공간, 조용한 마음 속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나는 본래부터 말수가 적고 생각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요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지만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이고 저녁 어스름 속에 켜진 노란 가로등 불빛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다정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엔 시계를 자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쫓지 않으니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이불을 개고 점심엔 좋아하는 책을 펼치고
해질 무렵엔 작은 잔에 차를 따라 놓고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찻잔 하나가 내게 말해줍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지금 너는 잘 살아가고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전엔 그렇게도 바깥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고맙다는 말을 해주길 바라고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손주가 다시 나를 기억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바람이 결국 나를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무기였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애써 용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간 것일 뿐이니까요. 모든 인연은 제때에 머물다 제때에 떠나는 법이라는 걸,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게 진짜 평화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란 것이 꼭 정리해야 할 방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결국 비워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자연히 갈립니다. 이젠 저도 그 정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남겨두었던 편지, 손주가 흘리고 간 작은 장난감 조각 하나, 남편의 낡은 셔츠 한 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움과 함께 묶여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움켜쥐지 않기로 했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아픈 것들, 기억은 되지만 다시는 닿지 않을 것들, 그런 것들을 조용히 내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땠을까? 누군가에게는 평범했고 누군가에게는 고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버텼고 누구보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게 후회스럽지 않냐고 묻는다면 조금은 그렇다고 대답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들을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렵지도 멀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이 남은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삶. 이제는 그저 나로서 고요하게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작은 기쁨에 감사하고 소소한 순간에 웃고 내게 남은 하루하루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주 종이에 이런 글귀를 써봅니다. 삶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끝내 그 삶을 사랑했다. 그 문장을 쓸 때면 어딘가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작은 내가 조용히 웃습니다.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 나조차 나를 몰랐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용서받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겨울로 향해 가는 길목인데도 마루 끝까지 들어오는 볕이 마치 다정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와주었구나.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기. 그 빛을 따라 마루에 담요를 깔고 앉아 손끝으로 뜨개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가끔씩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후회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예전엔 그런 질문 앞에서 막막했습니다. 무언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말들, 다시 붙잡고 싶은 인연, 내가 더 해줬어야 할 것 같은 미련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할 만큼 했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아파할 만큼